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를 올리고 다른 지역도 단계 조정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모시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조금 전에 이제 발표된 코로나19 격상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단계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1.5단계를 격상하겠다는 그 기준이 원래 있었습니다. 네.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일주일 이상 그 확진자가 진행이 되면은 유지가 되면은 2.5단계로 격상하겠다. 그 기준에 맞춰 지금 격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격상을 하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더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제 얘기만 계속 하기보다는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선은 코로나 확진을 잡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되는 것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증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 우리가 진단검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인의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진단검사가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가 무슨 기준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진단검사를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진단검사를 가장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본인을 스스로가 하는 게 확산을 막는 거에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진단검사를 좀 보편화시키는 방향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진단검사가 무료가 아닙니다. 예. 물론 뭐 무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네네. 보편적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열면 어떨까. 지금은 진단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예. 돈을 지불하고 진단검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개별적으로 주기적으로 뭐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진단검사를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보편화시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숨어있는 확진자들을 찾아낼 수 있고 무증상자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검역 효과가 있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네,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매일 확진자 수가 이제 631명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이제 올해 초부터 계산을 해보면 그 역대 3위에 이르는 네. 굉장히 큰 수치이고요. 또 그 말씀하셨지만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11월 초에는 한 12% 정도 이르다가 11월 말에는 15%, 지금은 거의 16%에 가까이 되고 또 그 추적 중인 환자 비율만 해도 한 20% 가까이 이른다는 것은 거의 이제 우리 곁에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감염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아마도 그 3차 대유행의 신호가 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세우긴 했지만 정부가 그동안 그 메시지가 좀 불분명했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방역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시지가 좀 불분명했고 그 과정에서 1차, 2차 유행 때에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방역 당국에 잘 전달되어서 소위 말하는 민간 협업 체제가 잘 이루어졌었는데 예. 뭐 며칠 전에 어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방역 당국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 예. 이것은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좀 귀를 기울여서 지금 어차피 생활방역의 일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니까 네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코로나 종식의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너무 성급하게 방역과 경제를 잡다 보면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더 장기화되면 오히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 한 가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정세균 총리께서 너무 나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지하철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손 씻기, 음식 덜어먹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다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고요. 예. 지난달 29일 날 그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에도 보니까 정세균 총리, 뭐 장관님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나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총리님께서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정세균 총리는 뭐 차기 대권 욕심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또 선거와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총리께서 나오셔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잉한 제가 좀 짧게 오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짧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현재 경제와 방역을 두 가지를 같이 잡는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있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수능을 봤는데 전 세계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수능의 본거를 갖다가 전 세계 언론, 되게 유명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방역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고 아까 뭐 진단키트 외에도요. 지금 방역 자체가 기준이 되고 세계 최고로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솔직히 세계적으로 안 힘든 국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세균 총리 얘기가 나오셨어요. 저도 뭐 지하철 2호선인가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거를 보고 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글쎄요, 저는 그 지하철을 탔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글쎄요, 코로나 얘기했을 때는 코로나만 하고 이제 국민들의 지금 원래 이 질문의 취지는 처음에 서민들의 경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좀 중점을 두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동일하세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여지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좀 이 얘기를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원년 멤버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방역 대책 추진에 문제가 없을지 두 분의 의견이 같을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뭐 마지막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행할 때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을 지날 때마다 문자가 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감시받는 느낌도 있고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스스로 사실은 마스크도 잘 쓰고 손씻기도 잘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그렇게 개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현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새로 오셨는데 그동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게 존재감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평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전 국민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의협과 갈등을 맺어가지고 불필요하게 또 불필요한 문제를 양산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인사는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권덕철 그 내정자께서도 그동안 메르스 할 때 이제 보건정책실장을 지내셨고 또 보건행정에 일과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 정책들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추진다고 하시면서도 사실 가시는 좀 남겼어요. 그 전에 이제 의협과의 갈등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뭐 말씀해 주시죠. 박능우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출범 때부터 3년 6개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서 좀 장수 장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계속 겪으면서 아마 국민들도 그러고 박능우 장관 자체도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후보자죠. 후보자에 대한 기대치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부 자체에서 주요직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뭐 조금 이따 저희가 부동산 문제도 얘기를 할 텐데 장관이 한 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정체적으로 뭐 정책이 바뀐다든지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와 방역을 같이 잡는 그런 방역 체제로 좀 탄탄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자체와의 전쟁, 코로나와의 싸움은 사실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개각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두 분이 의견이 많이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김현미 국토부교통부 장관의 교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궁금하네요.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 왜냐하면 원래 2009년 3월 달에 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내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이제 1년 6개월 정도를 더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김현미 장관의 이제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게 그것들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 부동산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8월 31일 날 현재 한 그 전세가 상승률이 0.1%였는데 예. 11월 30일 현재 0.29%에 이르고 있고요. 예. 또 매매와 관련해서도 8월 30일 현재 0.1%에 해당되던 것이 0.24%까지 되게 급등을 한 한국감정원 자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강북구의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강남을 상회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전국의 주택 가격이 74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주 전에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봤더니 0.25%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 그 이제 보도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그 7월 30일 날 7월 말에 그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통과된 법안들이 결국은 민간 임대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민간 임대 시장은 92%에 이르고 있거든요. 공공 임대는 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 민간 임대 그 시장을 위축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아파트를 뭐 30대들이 영끌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이 저는 김현미 장관과 현재 집권 여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이고요.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재화도 시장 기능에 맡겨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임대가 92%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었고 예. 이번에 변창흠 내정자가 사실 약간은 뭐 시장의 기대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도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그분 오히려 공공임대 시장이 그 좀 예. 확대를 예. 생각하고 있고 또 예. 민간임대 민간임대가 아니라 공공임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시죠? 민간임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2+2인 규정을 3+3으로 하정도로 할 정도로까지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보면 개각은 조금 늦었고 또 새로 오시는 장관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여러 가지 이제 보도 자료를 모으셔서 부동산 정책의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게 성장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앞으로 더 봐야 된다. 이 시각인 거잖아요. 예. 우선 김현미 장관만 놓고 봤을 때는 장관도 지금 장관직을 계속 뭐 유지를 3년 6개월 정도 이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억지로 유지하신 거는 아니었었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총선 출마도 본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 장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이 이번에 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뭐 빵이라면 밤새라도 하겠다라는 게 이게 그 장관이 새벽부터 3년 6개월 동안요.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있으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리고 이게 또 아파트를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물론 조금 전에 전세 얘기해 주셨는데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물량이 내려가는 부분, 정세 물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세세한 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거기 의견에 동참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전 정부 시절이죠. 그러니까 인허가가 물량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도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 물량이 줄은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수요자들한테 충족을 시키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근데 사정 지금, 때문에 공급이 네, 줄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게 아닌가. 마음대로 밤새 또 하고 싶었다 이런 게 비유를 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국민의 어떤 이 화남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관 교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창흠인가요? 변창흠? 네, 네, 변창흠 맞습니다. 후보자에 네. 대해서는 변창흠 후보자는 아마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명한 학자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과 다르게 가장 주된 것은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우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전세 물량에 대해서 전세값이 폭등한 거에 대해서 좀 세세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공임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임대 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라는 이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것이고 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에 대해서 해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동산 얘기 한 번 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나왔던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죠. 그동안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역대 가장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뭐 어느 정도 이거는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서민들이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가 없어서 이사를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이런 분들은 이사를 되게 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불만들이 아마도 그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당에서도요. 우선 예.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당에서 달게 받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민을 좀 많이 당과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세입자를 위한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2+2를 이번에 후보자는 또 3+ 과거에 3+3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해서 현 정부의 정책이 더 강한 사람이 나왔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세입자를 위한 이 정책 기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타격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훨씬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고 전세값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 또 이사 갈 집이 없으면 훨씬 더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네. 현재로서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은 앞으로 2년은 더 재계약을 해서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전세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전세 물량이 없고 전세값이 올라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사실은 그 김현미 장관께서 빵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그 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인허가를 시작했던 게 2002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유, 예. 제가 입주를 2015년 11월에 했습니다. 결국은 한 13, 4,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되게 문제입니다. 근데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책임도 없잖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인허가 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 서울시에 되게 많이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사회 주택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사실은 이명박 이제 정부 시절에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되게 이제 지체되고 늦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결국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그 주택 정책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15년, 10년 이후에 예. 우리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규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께서 아까 민간임대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도 사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공급될 수 있는 여지와 틈을 줘야 되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터부시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을 반드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오신 변창흠 후보자는 그럼 아까 김현미 장관님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높은 점수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예. 그분이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10초만 질문은 말씀드리면요. 10초만 제가 질문은 말씀드리면. 물론 기회 네, 드릴게요.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말씀 중에 현재의 정책이 앞으로의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영향은 과거의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국민은 사실 정치를 하지 않잖아요. 국민은 그냥 생활을 하고 있고 집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집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협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닐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양당이 워낙 정책적인 기조가 다르고 철학이 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같이 좀 모여서 머리를 좀 맞대면 어떨까? 이런 네. 것에 대한 의견 두 분 다 여쭤보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되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 같은 재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전 국토는 되게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 국토, 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토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도시에는 어차피 지금 1,0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되게 서고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상업 지역을 좀 완화를 시켜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야 진보나 보수 상관없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까지 우리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도 철학 이념적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공감대를 이루면은 충분히 저는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거기에 공공임대를 많이 넣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와 여당에서는 거기에 공공임대를 많이 넣겠다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좀 반대하는 거 아니나요? 예. 우선은 사회적 합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지금 내 세대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고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 그전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때 한번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야외 농성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도 국회에 들어오질 않았었거든요. 그 시간이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쪽 상대방 당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사회적 합의라든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상황을 과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 다음 주제로 잠깐-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아, 네, 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이 지금 대표 100일 맞습니까? 네, 오늘이 100일로 알고 있는데요. 100일간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명히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낙연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보여줬던 그 이념적 지형을 뛰어넘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 대표가 되면 그 전국을 원활하게 풀어가면서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100일을 지내고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청와대의 눈치를 또 너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강하게 대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이 정무적 판단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부와 청와대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정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되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나서서 사실은 이 갈등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의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또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뭐 수사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등 입장이 번복이 되면서 사실은 그 이낙연 대표의 기대했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한다. 당 대표가 그러면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지세를 보면은 민주당이라든지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낙연 대표의 그 앞으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좀 비슷하게 같이 흘러가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선 주자 1위로 또 그렇게 빨리 올라온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글쎄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그래도 빠졌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진보 진영에서 많이 빠진 겁니다. 뭐 보수 진영이라든지 중도 진영에서 빠졌다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일 텐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 빠지고 호남에서 빠지고 또 여성에서 빠졌습니다. 그거는 뭐냐?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그 총장하고 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지금 민주당이 개혁을 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해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징계가 좀 열리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지지율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기 전에요. 이 질문과 관련된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이 녹취 듣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의원의 이야기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검찰이 하는 행태는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조국 장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이 실장, 이 부실장, 여기까지 똑같은 행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나치게, 참으로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어요. 예.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한마디 다시 드리는데 이 검찰 내부가 지금 윤석열 또 이성윤 이렇게 비슷하게 갈라진 것처럼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일단 언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이성윤 거론을 안 한 겁니다. 예. 검찰이라는 그냥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성윤 소위 지휘하에서 예. 수사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낙연 대표의 오랜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양당의 시각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발언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원래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이성윤의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성윤 지검장은 되게 친여 검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그분께서는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그 국정 철학 방향에도 저는 공감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관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수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성윤 서울지검장 산하에서 조사를 받던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저는 되게 이 검찰 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도대체 맞는지, 아니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윤석열 총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말을 했지만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저희 검찰이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고 검찰이 개혁되는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 이 주장인 거죠. 그렇죠.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좀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복합기, 그러니까 선거사무소에서 쓰던 복합기가 월 1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부터 5월까지 쓰면서 76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명의가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체, 그 전 사용자가 그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76만 원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전 사용자가 누구였냐? 옵티머스 관련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하고 이낙연 당대표 그 당시 후보였죠. 엮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권력형 비리로 좀 수사를 좀 하려는 그런 그림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좀 보여지는데요. 네네,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직무에서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 평검사들, 부장검사들, 부부장검사들 전부 다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런 지금 상황, 검사 내부 상황은 이런데 윤석열이 지검장이기 때문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거기서 잘못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을 쏙 빼고 윤석열은 거기서 패신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그러세요? 오버됐습니다. 그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수사하게 된 동기는
검찰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와 좀 연관짓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네.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